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경선입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키스텝 수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염병, 탄소중립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기술 패권대행 등 국가 사회적 현안 이슈들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과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시민과 산학연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수요 포럼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소통 창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텝 사업조정본부장 전승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수요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이오 디지털 전환과 신성장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에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성장 전략에 대해서 중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병호 부원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부원장 손병호입니다. 오늘 저희 정변선 원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다른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대전에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인사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이오 분야는 상당한 연구개발 성과가 도출되는데 상당한 기반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신약개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조 단위의 비용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하는 데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바이오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바이오 기술 및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 올해 5월 달에는 중국도 바이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그런 목표를 수립을 하였죠. 이처럼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분야는 엄청나게 지금
세계적인 기술 패권이 심화되고 있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서 바이오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분야의 이런 기존 R&D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제인 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인 바이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바이오 디지털 전환과 신성장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바이오 디지털 전환 현황과 향후 바이오 산업 성장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발제를 맡아주신 생명과학연구원의 이규선 본부장님,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메디사피엔스의 강상구 대표님, 성균관대학교의 박정수 교수님, 또 화학연구원의 송인엽 센터장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에 참석해 주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발전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규선 본부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이규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키스텝 수요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 영광이고요. 방금 부원장님께서 이제 그 인사 말씀에 나눠 주셨듯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오 제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서 전략기술로서 바이오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성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가 이제는 정말로 돈이 되는 시대가 되고 한국도 이에 대해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사례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바이오 기술의 특성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기술의 현안 및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제안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실제 사례에서 디지털 전환과 이런 것들의 바이오의 제조 혁신들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차원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기술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2030 아젠다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17개 중에서 11개가 바이오 기술로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술 사업화나 기업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시적인 환경 분석에 있어서도 이 바이오의 분야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최근 출산율 감소라든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이제 주목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바이오 경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 선도국 또는 미국 이외에서도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R&D를 통해서 생산되는 성과물에 대해서 인류의 복지와 인류의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세계의 경제 성장률에 이제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로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질병 이슈들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 식량 자원의 이제 문제에서도 바이오들이 이런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해결점으로 나오는 성과물들이 실질적으로 바이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들의 성장률에 대비해서 바이오의 성장 전망은 다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지금도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염자, 사망자들을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와 경제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인식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 바이오에서 R&D의 방법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 화상회의라는 저희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해야 되는 거에서 실제로 그래도 직접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인식에서 코로나가 강제적으로 화상회의를 저희 일상 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R&D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 분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분야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바이오 제조에 있어서 기존의 이제 그 생산 공장이라든가 플랜트 기반 것들이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많은 비용들이 투입이 돼서 최근에는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가상 현실이 이제 저희 이제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메타버스를 이용한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분야들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 제조 공장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바이오 생태계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전에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것들이 이제 개념으로 정립됐던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기반의 R&D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실제로 이제 기존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안보라든가 전략적 측면에서 국가적인 관계들이 기술 중심으로 국가 관계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갔던 곳이 DMZ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보라든가 북핵 위기 등들을 대응하는 것들을 좀 대변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바이든이 내한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국가 관계에서도 실제로 협상 카드가 되고 이런 전략 기술들이 국가의 지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맥락으로 해서 전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이라는 것들을 육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하면은 주요국의 기술 패권에 있어서 글로벌 산업 지형과 공급망 변화로 국가 간의 안보라든가 동맹, 국제 질서까지도 재편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경제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의 관계들을 성립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검토가 됐고 최근에 이제 10개의 전략기술 후보안에서 이제 한두 개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초격차 전략기술로서는 이미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가들이 선정이 됐고요. 향후에 대체 불가 기술로서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바이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이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뭐 10인치 메모리라든가 10인치 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디스플레이 LED처럼 특정한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분야는 항상 경제 효과도 굉장히 좋고 신약 같은 경우도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막연히 이런 분야들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어떠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킬러 아이템이 되고 키 아이템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이 실제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서는 막연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의 고질적인 한계가 굉장히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에 투자되고 있는 다양한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고비용으로 그리고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바이오 대전환이라는 이슈로 해서 실제로 디지털 전환 그리고 플랫폼화, 전략 기술화가 국가 바이오 이제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빅데이터나 AI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바이오 쪽에 새로운 연구라든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라든가 비용 측면의 한계를 플랫폼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속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구축이 이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화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바이오 기술들이 실제로 성과가 되겠구나 이제 막 그 최종 선물로 이루어졌을 때는 바이오도 한국의 전략기술로 새롭게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술은 바이오약 데이터라든가 네트워크, 인공지능, 전자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기존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헬스케어라든가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등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현재도 우리가 이제 좀 체험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대면 진료가 그 전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새로운 R&D 성과물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인사이트에 기반이 됐다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R&D가 이제 가능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합성의약품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항체라든 바이오의약품에서 이제 신약 개념에서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까지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영역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아이템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국가의 인프라라든가 기반을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것들로 플랫폼화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 영역의 활용성이 높은 플랫폼 기술들이 개발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화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스테이션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현재 시범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략기술의 플랫폼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의 공정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개념, 반도체의 파운드리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설계도 개념으로 맞춤 생산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바이오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기존의 이제 프로덕트 자체가 저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이제 인체 유해성 검증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대부분의 신약 개발이 이제 멈춰져 있는 부분도 이런 임상 시험에서 조금만이라도 부작용이 난다면은 굉장히 많은 고비용이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약 개발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기존의 이제 데이터 기반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실제로 실증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가 실제로 한국의 전략 기술화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저희가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보듯이 에보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항체 회사입니다. 이 항체 개발로만 인해서 항체 의약품으로 작년 매출액이 약 62조 원에 달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파이자를 통해서 모더나와 파이자는 mRNA 백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또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들이 굉장히 많은 매출로 굉장히 좀 선두가 되고 있지만 현재 첨단 바이오에서 이제 목표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합성생물학을 포함한 전략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플랫폼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실제로 바이오 K바이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급 기술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부도조 차원이 아니라 민간이라든가 연구 주체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협력들을 통해서 창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바이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오 기술의 현안 및 이슈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대전환과 미국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오래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 R&D의 이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에서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1990년도에서 착수를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인간의 유전체 정보를 정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었죠. 그 결과가 좀 미리 나왔었는데 2004년에 구축이 돼서 휴먼 지놈이 완전히 이제 지금 공개가 되고 나서는 인간 질병들이 다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아직 조금 좀 많은 숙제가 남았지만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복해 보겠다라는 것들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브레인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약간 좀 R&D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 최근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새로운 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대형 투자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기술 폐경 경쟁에서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미국의 이제 좀 핵심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좀 항생제 이슈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항생제의 96%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돼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패권에서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입 수출입 제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 항생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항생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조치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쪽에 굉장히 이런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원료약 자급도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6.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저희 그 K-바이오, K-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있어서 한국이 진단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었죠. 근데 실제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 업체인 시젠이라든가 수젠텍에서 굉장히 큰 한번 변곡점을 거친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항체라든가 프루브 같은 경우 프라이머라는 그런 바이오 콘텐츠 개발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갔는데 실제로 키트에서 원료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핵산의 이제 그 DNTP라고 하는 핵산의 이제 원료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면봉 같은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그 제조 기반의 그런 부품들이 딸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키트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순간에 그 포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내 자급하는 이슈라든가 공급망에 대해서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반도체의 불화수소처럼 바이오 쪽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자립화라든가 국산화 이슈가 이제 제기되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백신까지도 개발하는 바이오 강국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원료 물질이라든가 개발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백신 개발을 해서 패키징까지 가능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 같은 경우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슈 때문에 국내에서도 바이오 소부장 이슈에서 바이오 배지라든가 전량 수입되고 있던 그런 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국내 이제 자립화들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나 저희는 이제 그 바이오 경제에 있어서 그 가치 산물에 있어서는 신약이라는 것들을 큰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만큼 저희가 이제 블록버스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신약 개발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신약 개발 비용이 약 2조 원이 든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저희가 이제 바이오 SOC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바이오 기반에 이제 투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일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만 실제로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여러 다양한 원료 물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투입이 돼서 경제 효과는 이런 바이오 신약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기반에도 굉장히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시면은 작년에 파이자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특수를 봐서 이제 좀 굉장히 많은 그 연 매출을 올렸고요. 신약 기업인 로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 비해서 서머피셔가 대표적인 바이오 기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나오는 원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키트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의 신약 기업에 버금가는 매출을 올리는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이 바이오 분야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매출 부분을 어떤 데서 나올 수 있는가 분석을 통해서 여기보다는 이쪽이 실제로 바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삼성은 실제 R&D를 통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바이오 SOC라고 하는 바이오 제조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투자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반면에 이제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에서 이제 실제로 그 뇌전증 치료제를 FDA 승인까지 받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쪽에 집중을 하는 회사라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바이오 산업에서 기술 패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행정명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에서도 반도체 기반처럼 팹리스라든가 파운드리 개념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팹이라든가 바이오 메이드 구축을 운영하기 위한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발행을 했고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바이오에서 시작되는 원료 물질이라든가 최종 산물까지도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을 지원을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특성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글로벌 그 빅파마 같은 경우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신약 개발에 들어가게 되고 이 중에서 몇 가지들이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이 R&D 투자 비용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R&D 비용 투자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R&D 투자 비용의 차이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R&D 특성상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기초 연구에서 나오는 산물하고 그 임상 연구 그 이후에 이제 실용화 연구에 있어서 좀 단절적인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신약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쭉 연계돼서 개발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논문 특허로 끝나가 되거나 아니면 후보 물질까지만 이제 개발이 되는 이런 단절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데스밸리라고 하는 병목 현상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한국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집중하고 있는 대부분에 비해서 성공률이 3% 미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라든가 기회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임상에 들어가서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 비용의 70%나 80%가 투입이 된 이후에도 부작용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드랍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제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이오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디지털 혁신으로 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D 규모의 차이는 저희가 연구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IT와 융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실제로 제조 혁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간에 그 끊어지는 단절적 의미의 연계성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은 초기 단계부터 신약의 이제 최종 승인까지 굉장히 그 끊임없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주체들을 이제 좀 외부에 이제 같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CDO, CRO, CMO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기반으로 외주를 주고 그거에 이제 위탁 생산이라든가 위탁 분석 등을 하는 기업들을 말하게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R&D부터 승인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신약 개발에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제 R&D 초반에 실험실 수준에서 이제 좀 약물의 유효성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그램 단위로 이제 합성을 하거나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구입 비용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조금 더 다음 스테이지에 이제 동물 독성 실험이라든가 처음에 이제 파일럿 그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킬로그램 단위라든가 수십 킬로그램 단위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 직전에서는 서브 톤 단위까지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독성 평가에 필요한 킬로그램 단위 합성 같은 경우는 합성 의약품 분야에서 에도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서비스해주는 기업은 없고요. 대부분 국내 신약 바이오 벤처들 같은 경우도 전량 중국에서 의뢰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 비용만 해도 수억 원에 이르는 케이스로 이제 되고 있겠고요. 이 스케일업 자체가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밸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CDMO 시장에서 연구부터 승인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CDMO 세장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항체 의약품,
특히 이제 좀 저희가 이제 합성 의약품보다 조금 더 새로운 의약품으로 생각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좀 상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빅파마에서 실제로 신약 개발하는 순위로 치면은 한국은 뭐 100위 안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인데 실제로 CDMO 시장에서 있는 생산 기업으로 치면은 로슈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이라든가 생산 규모,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상위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K제약바이오 CDMO 사업에서 삼성바이오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코로나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 백신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위탁 생산 업체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서 어떻게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인큐베이션을 해야 되는지를 좀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R&D 측면에서 합니다. 산학 연병의 네트워킹이라든가 공동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약 예시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초 단계에서는 대학 연구소 바이오텍들이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전임상이라든가 임상 그리고 들어가고 상용화 자체에서는 실제로 그 기능들이 이러한 그 CDMO 기업으로 넘어가서 이런 그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새로운 또 신약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향후에 저희가 이제 그 mRNA 백신을 저희가 이제 신약 분야에서는 차세대 모달리티 새로운 신약 제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신약 개발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 새로운 신약 분야에서는 이런 모델들을 선제적으로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K 브랜드, K 바이오, K 신약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모습을 갖출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고요. 이 디지털 전환이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헬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에서는 연구 개발 측면에서 연구 개발 과정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 개발 디지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컨텐츠를 많이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제로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융합 인력들을 이제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 데이터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돈이 되고 데이터가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그 이슈가 더 심합니다. 바이오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이제 가치가 되고요. 바이오 데이터 자체가 실제로 기술 사업화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정책안이 이제는 이제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행 계획으로 이제 좀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앞서 인트로를 드렸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바이오 산업의 좀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는 R&D가 핵심이라는 거는 뭐 이제 그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우수한 R&D가 시장의 성공으로 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최종 나오는 프로덕트뿐만이 아니라 R&D 과정 자체가 기술 사업화가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있어서 기술 이전에서는 다른 부분이랑 좀 틀린 개념으로 마일스톤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식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마일스톤으로 계약액은 굉장히 큰데 실제로 업프론트로 들어오는 실제로 이제 실시돼서 계약금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 케이스가 많이 있었을 거고요. R&D 산물이 이제 그 처음에 임상 들어가기 전부터 계약이 가능하고 신약이 승인이 됐을 때에서 이제 그 가치가 창출되는 구조로 이제 기술 사업화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ICT라든가 NT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이 처음에 개념이 제시가 됐던 거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20, 30년 전부터 이제 mRNA가 백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다가 코로나로 기술 사업화가 된 첫 번째 이슈에 뭐냐면은 실제로 mRNA를 인체로 전달할 수 있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나노 테크놀로지와 융합을 통해서 이제 기술 사업화가 성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대표적인 융합 사업이 되고 그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생활이라든가 인체에 적용이 됐을 때 다양한 부작용이라든가 위해성들이 이제 경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 문제라든가 규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바이오가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이 융합이 돼 있는 디지털 바이오텍으로서의 이제 역할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바이오 전반적인 R&D에 디지털이 오버레이 되는 디지털 바이오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이제 바이오의 접근 방법들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US에서 분석한 한 4,300개 정도의 이제 스타트업을 분석해서 앞으로 22년 현황을 보고 앞으로 스타트업이 어디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기술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매뉴팩처링이라든가 신테틱 바이올로지 같은 바이오 제조 쪽에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바이오 프린팅이라든가 아니면 조직공학 분야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런 바이오 기술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기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테크니컬 트렌드를 어떤 기업들이 많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디지털 전환에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 전문가들이 이제 세 가지로 단계로 말씀을 하시죠. 전산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디지털이 완전히 융합이 돼서 이제 새로운 걸로 이제 전환이 되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험 기반 의료에서 디지털화가 된다 그러면은 통계 기반의 증거 기반 의료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까지 이제 도입이 돼서 정밀 의료라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가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예로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이제 유전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의 그 모친이 난소암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난소암이라든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향후 몇 년 안에 그런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선제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의료 환경이라든가 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진단 분야에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의료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영상 진단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그 유전체 정보를 포함해서 진단하는 것들은 거의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 예방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들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메디칼, 바이오 트윈, 메디칼 트윈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화 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온라인 대면 진료에서 기존에 그냥 의무 기록만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실물 정보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 트위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아니면 오가노이드 기술이라고 하는 인공장기 유사체 같은 경우들을 통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의료 정보와 포함해서 바이오 트윈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환자의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이라든가 약물을 탐색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환자에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국가에서 R&D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의무적으로 R&D를 통해서 데이터 매니징 플랜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좀 후향적으로 좀 저희가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좀 미리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생산하는 데이터 생산 자체가 R&D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제로 바이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이제 뛰어들었고요. 특히 EU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의 인공지능의 이제 데이터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제 협력 체계를 통해서 멜로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약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프로세스를 진행하자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을 아마 멜로디 기반의 이제 벤치마킹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향후에 이제 진행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평균 5년 이상 걸리던 것들을 반절 정도 걸리는 그 시간으로 단축할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약에 전체적으로 드는 기간들을 굉장히 빠르게 단축할 수 있다라고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르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글에서 처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알파고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알파고 넥스트 프로젝트가 알파폴드였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데요. 이 알파폴드가 기존의 R&D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단백질 구조 예측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정확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예측된 구조를 통해서 맞춤형 신약이 개발이 되고 기후 이후에 이제 신약 개발까지 연계가 될 수 있어서 새로운 또 신약 개발의 전기가 마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타겟을 도출하거나 신약에 이제 물질을 도출하는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은 저희가 신약에서는 최적화 단계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키 아이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공장이라든가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과들이 제조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신약의 물질들을 이제 생산하는 데 반영이 된다라는 것들을 개념으로 바이오 파마 4.0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들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신약 분야, 바이오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일 건데요. 공장에서 어쨌든 공장의 가동이, 그러니까 저희가 라인이라고 하는 제조 공정이 이제 세팅이 되면은 거기에 신기술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있는 데서 이제 그 기술들이 오버힐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바이오 쪽의 신기술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프로세스들이나 모든 것들을 모듈화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좀 접목할 수 있는 바이오 제조 혁신들이 이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팩토리가 이제 스마트화되고 있는 것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 파운드리를 포함한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바이오 원료가 들어가서 최종 산물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도를 제시를 하고 이 설계도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오류 수정하는 것들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오 파운드리처럼 그 제조 공정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바이오 쪽의 미래 기술 중에 하나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비퀴터스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약국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의약품들이 배달이 되거나 생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설계도가 전송이 되고 집에서 이제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는 미래 사회가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구축해야 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인프라 플랫폼으로 제안되고 있는 게 합성 생물학 분야의 바이오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인공지능들이 이제 오버레이가 되고,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유전체를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 설계도에 대한 그런 템플레이트가 합성이 되고, 이 합성된 이후에 그런 산물들이 빠르게 테스트되고 거기에 오류 수정이 다시 또 사이클을 돌아갔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도를 디자인할 때 있어 정확도나 속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고요. 실제로 테스트하고 제품 생산에 있어서 효용이라든가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제 국가적 아니면 민간 주도로 세팅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CJ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민간 주도의 파운드리가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합성 생물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정제를 한다거나 추출을 한다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합성 생물학은 이전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전에 그 정제 추출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실제로 합성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새로운 전기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있는 그런 환경 친화적 플라스틱이라든가, 의학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제조 설계에 이미 이제 합성 생물학들이 이제 적용이 됐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로서 게임 차원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의 한계, 고질적 한계인 이런 그 바이오 상용화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미래에서는 저희가 이제 약을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이런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살아있는 의약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한번 먹어서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이클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례로 이제 mRNA 같은 경우가 실제로 한 1000개 이상의 이제 그 가능성 있는 mRNA를 제시를 하고 합성을 빨리 해줌으로 인해서 기존의 백신 개발 기간에 한 8년 이상 걸렸던 것들을 1년으로 단축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긴코바이오웍스라는 그런 회사가 모더나와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긴코바이오웍스는 그 나스닥에 상장이 될 때 기업 가치가 약 25조 원으로 이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생물학은 의료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제조, 식량 분야에서도 굉장히 높은 활용도가 높다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파운드리랑 유사한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각각의 제조사들이 설계도를 주게 되면은 파운드리에서 이제 그 주문 제작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운드리가 있다라면은 개별 기업의 개별 바이오텍들이 설계도를 주게 되고 최적화된 산물들을 그 기업으로 다시 피드백함으로 인해서 바이오 산업에 이제 혁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식도는 데이터를 공급하고 그 안에서 이제 수집 관리를 하고 활용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바이오 쪽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를 포함한 신기술 신분야도 마찬가지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생산하는 것들부터 이제 빠르게 이제 좀 표준화된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실제로 다양한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산, 수집,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연계돼서 이제 수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기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이런 그 디지털 전환이 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뭐 발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규선 본부장님의 발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존의 바이오 R&D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한계였던 고비용, 장시간 소요, 고위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국가 필수 전략 기술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바이오 전략 기술에 대한 선점 그리고 전주기 연구 및 제조 혁신 플랫폼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황 및 이슈와 관련돼서는 그 미국의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과 관련해 글로벌 바이오 분야 소재 부품 장비의 이슈가 최근 부각되고 있고 향후 의약품 및 바이오의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책 대안으로 먼저 바이오 연구개발과 전주기 공정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산업 발전과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바이오 국가 전략 중점 기술을 지정해서 합성 생물학을 포함해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소부장 대응 정책, 중장기 로드맵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를 포함해서 4분의 패널을 모셨고요. 각 패널분들께서는 7분 이내로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사피언스의 장상구 대표님께 패널 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강상구입니다. 메디사피언스. 지금 그 사전 질의에 나온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 패널 발제하시는 주제부터 해주시고요. 예. 사전 질의는 제가 이후에 예, 우선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메디사피언스는 인공지능과 그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이용해서 그 희귀 질환, 신생아들 희귀 질환을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법을 찾아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그리고 그
그 MD들의 그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이나 그 애노테이션 정보까지 다 담아서 우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AI 쪽으로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뭐 퀀터테티브한 것도 하지만 그 퀄리테티브한 걸 다룰 때는 NLP를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학 논문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 뭐 바이오 쪽보다는 AI 쪽으로 해서 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마케팅만 하다가 이래 들어와서 DNA 링크라는 곳에 총괄을 하면서 그 다음에 IBM 왓슨 쪽에 좀 연결이 되면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 기술로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발제를 이렇게 잡아오지는 못했는데, 아까 지금 이규선 본부장님께서 워낙 얘기를 많이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그 100만 명 DB를 모으는 그쪽에서 그 산업부 추천으로 총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위원회나 뭐 심사단 같은 경우에 이제 교수님들 중심으로 연구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저는 아무래도 그 산업체 쪽에서 얘기를 해서 구축을 한다기보다 운용하는 것에 맞추어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쪽에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그 관공서나 이런 뭐 국회나 이런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산업체 쪽으로 저는 뭐 그 아무리 어떤 그 좋은 국가 과제가 그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예타가 떨어지긴 했었는데 10년 정도 되고 1조를 투여를 하는데 그 성과 지표 같은 거는 아무래도 산업체 쪽에서 신약 개발 쪽으로 아까 뭐 계속 이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쪽으로 해서 되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대답을 드리는데 제가 좀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어떤 자리인지 잘 몰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상구 대표님 말씀 감사하고요. 주요 요지로 최근에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연구의 문제점으로 성과 지표에 대한 이제 현장 중심 또 산업 중심의 지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 부분 말씀해 주셨고, 산업계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운영보다는 구축에 현재 편중돼 있기 때문에 운영 관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익성의 관점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의견 주셨고요. 과도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이제 공포감도 조금은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게 추가로 국내 환경에서 디지털 치료법에 대한 적합성을 높여야 하고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 강화, 그리고 임상의와 연구개발 MD에 대한 교육, 인재 양성 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의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의 박정수 교수님께 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선 본부장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근데 사실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를 뽑으면 저는 항상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수단이다. 목적은 우리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거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융합이라든가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가져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날로그 단에서의 우리 쉽게 설명해서 그냥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사용 설명서라든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이라는 대전환의 이름값에 묻혀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항상 그 고민이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 바이오 분야하고 이제 저 반도체 분야하고 뭐 자동차하고, 저도 저 KIT 칼럼을 몇 달 전에 쓰면서 확인해봤는데요. 자동차하고 반도체 합친 것보다 바이오가 더 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걸 또 넣기 나름이죠. 뭐 농업과 있는 더 크고요. 근데 바이오 분야가 사실은 지금 이야기한 오늘 이제 이규선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 그 팹리스나 디자인 하우스나
파운드리나 검사는 바이오에서 간 겁니다. 반대처럼. 반도체 것을 우리가 가져올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바이오는 전부 다 개별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대기업군에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고 99%가 숫자상으로 개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나 화장품회사나 식품회사를 보면은 다 개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부분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대부분 노직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직 산업이라는 게 논리 산업인데 그게 결국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고민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하는 게 비메모리 분야도 이제 바이오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이오는 아까 우리 이기선 부부장이 말씀하셨던 바이오 파운드리 쪽은 정말 우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모더나가 뭘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모더나가 어떻게 저렇게 스피드하게 개발을 해내고 R&D 역량을 발휘해서 10개월 만에 몇 년씩 걸리던 걸 10개월 만에 해냈는지 그걸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바이오 소부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바이오 소부장은 지능화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지능화라는 뜻은 결국은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의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게 된다면은 바이오 산업은 계속 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은 옛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 쪽에서 just in time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fit in time. 적기 맞춤으로 이제 제조업을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플랫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상반된 ICT 기술 쓰는데 우리 한국의 이 국가 정책을 보면은 디지털 전환은 목적 함수가 아니고 수단 함수예요. 이게 그 수단을 기업들이 잘 쓰게 해서 결국 아까도 뭐 성과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바이오 쪽에 바이오 제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를 제가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바이오 회사에 가서 스마트 팩토리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MES 시스템이나 ERP 시스템은 바이오 산업은 잘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화학이 옛날에 연금술을 써해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파운드리한테 또 찍어내는 거거든. 주조에서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는 그자 그대로 그냥 레시피 포뮬레이션 해갖고 장통 생산하기 때문에 온도나 이 체킹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글로벌 레벨의 어떤 분석법, 생산 방법, 글로벌에 통용되는 거. 그래서 우리 키 스텝스가 앞서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의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좀 빨리 해줘야 바이오 산업이 성공할 걸 봅니다. 바이오 산업이 표준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GMP와 스마트 팩토리의 융합, 막 이런 게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데 GMP 따로 하고 스마트 팩토리 따로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 이쪽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좋은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는 뭐 녹십자하고 아모레퍼시픽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녹십자나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90년대 초반에 지금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 판매, 물류, 공급망부터 밸류체인까지 다 묶어놓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 기업하고 이 중소벤처 레벨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바이오 분야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형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주요 요지로 그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연속 공정에 대해서 분석법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바이오는 개별 기업군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바이오에 적합한 그 산업과 기술에 맞는 형태의 투자 전략이나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뉴노멀 공급망 관리의 기준 관점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과 바이오 알고리즘과 공정 표준화 그리고 디지털 연구 개발과 관련된 공정에 대해서도 주요 투자를 하고요. 서면으로는 이제 스마트 셀과 합성 생물학도 강조해 주셨고 바이오 파운드리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과 관련돼서 지적재산과 기술 관점의 바이오 산업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한국화학연구원의 송인협 센터장님의 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규선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두 패널 분들의 설명해 주신 것도 듣고 보니까 바이오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많은 그 R&D 혁신과 제조 혁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학 산업에 대한 공정 연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발표를 하시는 걸 듣고 든 생각이 제조 혁신에 어떻게 이 디지털 전환 기술을 좀 더 많이 적용을 해서 생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팬데믹 이슈 때문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의약품의 대량 생산, 연속식 생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지금 미국 제약회사들한테 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인도와의 의약품 생산 경쟁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생산 공정 자동화나 연속 생산을 미국이나 EU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의약품 제조 공정의 특성상 이 연속식 생산이 과연 모든 제품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연속식 생산은 투자비가 배치 생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산 최소한 수만 톤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비를 다 뽑고 남는 그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소량 다품종의 의약품들을 모두 다 그 연속식 생산을 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 최적화를 이룰 수는 없을 거라는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토아미노펜과 같이 연산 3만 톤 이상 생산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치식 생산보다 연속식 생산을 할 경우에 수년가 기준으로 3배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연산 수천 톤밖에 생산이 안 되는, 소비가 안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연속식 생산을 할 경우에는 그 투자비를 확보할 수가, 그러니까 다시 뽑아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략을 적용하는 게,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량 생산이 필요한 아세토아미노펜이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연속식 생산 공정을 채택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것에 대한 디지털 전환, 모니터링 강화, 생산 자동화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소량 다품종 생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 집약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의 그 자동화를 꾀할 수 있을지, 아까 그 스마트 팩토리는 녹십자나 다른 국내 주요 그 제약회사에서 벌써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중견 기업에도 그 소량 다품종 생산에 배치식 생산에 스마트 팩토리화하는 그런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그 석유화학 회사들이나 철강 회사들에서 많이 그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회사에서 가장 크게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했을 때 경제성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냐에 대한 그런 챌린징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그럼 이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이나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를 수행을 했을 때 어떤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에 맞는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규선 본부장님께서 그 제약 바이오 연구는 R&D 자체도 산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R&D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얻을 때 반복성과 재현성이 부족해지는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R&D 실험 단계에서도 뭐 로봇을 활용한 AI 기반의 뭐 실험 자율화, 자동화 같은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R&D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주요 요지로 그 의약품 대량 생산의 자동화를 위해서 연속식 생산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서면을 통해서는 연구개발과 생산 인증에 대해서 인허가의 어려움과 제조 공정의 후보 물질 생산의 장비, 인력, 경험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지적해 주셨고 중국 의존 문제에 있어서 대안적으로 스마트 임상 시험 수탁기관 플랜트 구축이 좀 중요하다고 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 주실 때는 우선 이제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연속화와 연구개발 기반 플랫폼 구축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다품종 소량 생산 측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방식의 접근이 좀 주요할 것 같다. 그리고 경제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공정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좀 선제적으로 구축을 하고 화학이나 기타 산업들, 기계 등과 같은 타 기술 분야와 융합 연구를 통해서 좀 혁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패널 토론 요지 발표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질문응답 토론에 앞서서 혹시 발제자분께서 추가로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플로우에서 패널 지정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세 분 패널 분들 그 심도 있는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번 달 말 되면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 12대 분야 50개 그 국가 전략 기술이 선정이 돼서 이번 달 말에 이제 자문회의를 통과하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12대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그 바이오 분야 내에 한 서너 개 전략 기술 중에서 합성 생물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도 이 합성 생물학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거를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키스텝 차원에서도 또 우연치 않게 저희가 매년 미래 기술을 하나 선정해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향후의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이런 효과가 어떤 게 있을지를 미리 좀 평가를 해보고 대안을 찾는 기술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그 기술 영향 평가 대상 기술이 또 합성 생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약간 그 이규선 본부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나라가 이 합성 생물학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혁신 기업들 중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싹이 보이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이게 향후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합성 생물학 관련돼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뭐 좀 지원해줘야 될 어떤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키스텝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굉장히 뭐 저희도 이제 현황 파악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환경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제
그 발표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CJ라든가 이제 뭐 대상, 이제 롯데케미칼 이런 그 대기업들에서도 굉장히 그 바이오 파운드리라든가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는 중요성을 인지를 해서 이미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저희가 들은 거로는 이제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에서도 대체육 개발 분야에 뛰어들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합성생물학 분야에 이제 좀 새로운 또 이슈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모니터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의 채용 공고 분야입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자체가 그 기업이 어떤 부분을 집중 투자하겠냐를 반영을 할 것 같은데, 보시면은 합성생물학 분야가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인력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수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물학 쪽의 합성 생물학이나 이제 파운드리 개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맞춤형 생산을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 최적화될 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온사이트 바이오 매뉴팩처링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고, 이제 아마 12월쯤에 이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합성생물학 발전위원회라는 게 이제 저기 민관으로 이제 협력으로 이제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긴코바이오웍스, 미국의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의 이제 주요 멤버들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국제적인 현안 공유에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합성 생물학은 이제 세계적인 이슈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합성 생물학을 딱 던지는 순간 산업 대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 생물학 안에는 배양 기술과 합성 기술로 이제 나눠서 보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펩타이드나 펩타이드 공정 같은 거 보면은 배양 기술과 합성 기술이 거의 1대1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펩타이드가 1kg당 20억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몇 개 안 돼요. 제대로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요즘 화장품이나 보면 펩타이드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합성 생물학 분야의 바이오 산업을 산업 대전환으로 담아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어떤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베이스에서 지적재산을 확보하면서 가야 되지. 합성 생물학은 밖으로 나가서 미국이라든가 웬만한 것은 다 지적재산을 갖고 있어요. 특허권을. 제가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자율주행에 관한 특허권을 애플이 몇 개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애플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0개 이상의 자율주행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애플은 자율주행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는 지적재산이 거의 해외에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돈이 되는 것은 알겠어요. 산업 대전환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고. 왜냐하면 모더나가 뭐 10개월 만에 했다고 해서 우리는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는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반을 다질 때 정말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쫙 펀더멘탈을 잘 점검해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성 생물학 분야는 기술 기반 어프로치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지금 우리 다른 분야 뭐 화장품이나 식품 분야 이런 쪽은 놓쳤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특허 이슈나 이런 지적재산 이슈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합성 생물학만큼은 지금부터서 좀 펀더멘탈을 잘 잡아가지고 향후에 좀 우리 그 한국이 먹고 살 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박정수 교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스마트 팩토리 적용 사례로 녹십자나 아모레퍼시픽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저희가 조금 더 알 수 있을 만한 뭐 국외에서도 괜찮겠지만 바이오 분야에서 좀 스마트 팩토리를 실제로 적용을 좀 시도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는 사례를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제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모더나나 화이자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 바이오 부장 스마트 팩토리를. 이 스마트 팩토리의 컨셉은 뭐냐면요. 거의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기능을 그 회사가 가졌냐 이런 이야기. 거의 실시간, 리얼타임 베이스드 피드백 펑션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디지털이라는 기술들, 뭐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 하나의 수단들이고 그 수단을 써서 그 기업이 현재 경쟁력으로 갖춰야 될 기능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를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는 수단이고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바이오 회사 중에서 모더나나 화이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회사다. 누구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 포뮬레이션이 나오면 생산 라인에서 반응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거를 그냥 무슨 뭐 부품업체처럼 그냥 ABS 시스템 깔아놓고 스마트 팩토리 했다는 수준이었다 이거죠. 기반은 이제 전산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바이오 쪽에서 쓰려면은 이제 고객과도 소통을 해야 될 겁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CPS라고 하잖아요. 고객이 내 제품을 쓰고 아까 우리 메디컬 쪽에서 보면은 뭐 메타버스가 환경이 됐든 뭐 저 디지털 트윈이 됐든 간에 고객이 내 메디컬을 쓰고서 반응하는 것을 판매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피드백을.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요즘에는 휴먼이 들어갑니다. 휴먼 베이스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람 중심의 인터넷과 현실이 실시간으로 피드백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아닌지도 평가를 해보시면 국내에는 아직 그쪽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주 큰 회사들 마모레나 녹십자나 한미나 이런 쪽은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아직은 구축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BOM을 구성하거나 포뮬레이션을 구성해서 그것을 원가 개념으로 실시간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고객 대응 시장의 서플라이 체인 상태에서의 어질리티라고 그러죠. 어질리티가 그냥 뚝딱 하면 오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돼야 돼요. 어질리티 자체가. 어질리티 개념, 민첩성이. 옛날은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동안 제조업은 저스트 인 타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소품종 대량을 만드거나 뭐 찍어내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스트 인 타임이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은 피트 인 타임, 적기 맞춤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맞춤형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보면 해외 직구나 이 쇼핑몰은 지금 매출이 엄청 거의 15%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쪽은 죽고 있고 거기서 또 답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맞춤형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업의 똑똑함.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도 써야 되는 거고 빅데이터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단에 아날로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아날로그 기술에서부터 나오는 알고리즘을 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성 생물학 시대가 되면은 생물학자도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반대로 이제는 ICT 전문가들도 합성 생물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야만이 진흥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역량들을 앞으로 갖춰야 될 겁니다. 특히 산업계도 학교에서든 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플런트에서 하나만 더 질문 받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송인엽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최근 화학 제조 산업에 고도화된 공정 기술을 제약 산업에 적용하라는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두 분야 공정 기술 차이는 무엇이고 적용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원천적으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도 결국에는 이제 반응을 해서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분리 정제를 통해서 고순도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를 스케일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들은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그 의약품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 이게 이제 화학 원료를 제조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업스트림 산업이고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극단적인 다운스트림 산업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좀 차이를 보자면, 판단을 해보자면, 그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는 그 제품들이 고체상, 프로덕트들이 고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화학에서는 제품들이 기상이나 액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데 의학 공정에서는 그 고상의 제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솔리드 핸들링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제약 회사들에서는 그 배치 반응기, 그 상업 생산에 있어서도 거의 8,000리터 규모의 대형 그 깡통의 배치 반응기를 가지고 그 안에 원료를 부어놓고 온도를 올리고 반응을 시키고 온도를 낮추고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의약품을 다른 탱크로 옮겨가지고 분리정제를 하는 그런 식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동집약형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방식은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켜야 된다, 뭐 3배로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생산 시간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기를 몇 대를 더 둬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A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반응기를 다른 B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분리에 쓰이는 분리 장치들을 세척을 한 다음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그 그 바이오에도 광개시 반응이나 전기화학 반응 같은 그 신기술들을 그 의약품 제조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광개시 반응이나 전기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8,000리터 규모의 반응기에다가 광개시를 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광개시 반응이나 전기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연속식 반응기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도 벌써 이런 기술들을 연속화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좀 고려해서 현장 질의응답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전 질문들이 있습니다. 패널 분들께는 사전 질의서를 드렸고요. 제가 사전 질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좀 관련성이 높은 패널 분께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또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 질문입니다. 이제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딥러닝 기반의 빛을 이용한 건강검진 분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제품을 만들 예정인데 의료기기로 개발하면 검증과 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일단 건강보조기로 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데이터 기반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인증과 관련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 가지가 있고요. 2번째는 디지털 바이오 진료로의 전환도 추진되나요? 진료의 디지털화는 어떤 기술을 요하는지 궁금합니다. 2가지 질문을 강성구 대표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 검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다녔었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테스트가 이런 그 검증과 인증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1단계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머무르려고 하죠. 2단계, 3단계로 올라갈수록 임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랑 아주 밀접한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2단계, 1단계에 머무르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전에는 3단계로 이제 생명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3단계로 유지하던 것들이 계속 2단계, 1단계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아무도 이렇게 겪어보지 못했다가 지금 점점 이게 사례가 나오면서 아 이걸 적용을 할 수 있구나라고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진료의 디지털화는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저희들도 보면은 그 양적인 크라이테리어를 할 때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좀 더 정성적인 분석을 할 때는 NLP나 텍스트 마이닝까지 들어가서 펀메드 같이 의학 문헌이 한 4천만 부가 들어가 있는 그거를 직접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PDF를 파서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스코어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머신러닝을 써서 정량적인 거는 지금 어쨌든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정성적인 분야도 지금 계속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우리나라가 좀 보면은 그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에 대해서 좀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꽉 틀어막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을 할 때 병원에서 그 AWS 같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이 공인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건 병원 원내로 보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바깥으로 가져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무조건 모든 DNA 데이터를 이런 것들도 조금씩 리니언트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회사를 차릴 때 IBM 왓슨을 보고 차렸거든요. IBM 왓슨 같은 경우에 팔았죠. IBM 왓슨이 뭐 수십조, 수백조를 투여를 해서 실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금 PE,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IBM 왓슨을 보면서 사실 그 미국에서 적용되는 FDA 기준이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적용되는 거 다르고 예를 들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는 암 중에서 막 1, 2,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위암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데이터를 주면서 길병원 같은 경우에 데이터 주면서 돈 주고서는 2년에 10억씩 주면서 썼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IBM 왓슨이 망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기술이라는 것이 이래 발전을 하면서 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무자비하거든요. 사실 그 인간의 눈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레졸루션이 작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무한정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선수의 땀구멍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우리 인간이 못 받아들이는 순간까지도 가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갑니다. 그런 것처럼 AI도 제가 볼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서 각종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일을 주는 거, AI가 의사들을 줄인다든지 인간이 하는 일을 줄인다든지 없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반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해서 의사들이 더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시대로 가는 것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갈 거라고 산업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강상우 대표님이 이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내용은 바이오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현재 어디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바이오 영역은 인공지능 적용 시 윤리나 책임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바이오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고 지금 적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요. 테슬라 예를 들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자율주행을 했죠. 자율주행하면서 흰 트럭이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광활한 텍사스에서 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트럭이 하얀 게 지평선으로 보고 테슬라가 박아버렸어요. 그때 운전수는 자고 있었든지 손 놓고 있었겠죠. 그래서 운전수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 테슬라의 주식이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가 됐어요. 이걸 보고 제가 물론 미국도 잘못하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상당히 선진화됐다고 생각한 게
그때 그 GM이나 크라이슬러나 포드 같은 경우에 아니 전자 회사 중에 주제, 전기 회사 주제 감히 수백 년간 이어온 우리 그 자동차 회사를 먹으려고 해. 아 이놈이 그 정말 이번에 한번 버릇 고쳐주자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이든 뭐든 이 기술은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알파고가 나왔다 그러지만 그 다음에 알파 지로가 나왔잖아요. 알파고끼리 붙어가지고 지가 하루 만에 알파고를 이겨버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가 계속 그 터미네이터의 뭐 스카이덱 같이 뭐 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는 극단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제가 어디까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 산업계에서 적용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디지털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윤리에 대해서 지금 뭐 그렇게 큰 걱정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 관련된 질문인데요. 바이오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은 최근 미국 등 바이오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및 공공의 지원 또한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식약처,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 상황은 어떠하며 그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도국 지원 정책도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이규선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정부 차원에서 그 디지털 전환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9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세부 내역으로는 데이터댐 구축이라든가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SOC를 디지털하는 내역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그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필요한데 그 마이데이터 사업 정비 같은 경우들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이제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개발 디지털화를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선도 모델 확보라든가 인력 양성 그리고 이제 선순환 데이터 활용 선순환 생태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이제 국정과제에 바이오 디지털 대전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세부 항목으로는 오늘 논의가 많이 되었던 합성생물학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뭐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싱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핵심 기술로서 지원을 받을 정책들이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국 사례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좀 분리를 해서 실제로 이제 디지털 전환에서는 이제 세 가지 축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 생산 수집 그리고 이제 공유 활용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라이프 이니셔티브라는 것들이 이제 얼마 전 발표가 되고 그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화라든가 아니면 질병이 진행되는 전 과정, 전 주기에서의 이제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이제 그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 TCGA 같이 이제 뭐 암 환자의 정보들을 이제 확보하고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유럽의 오픈 사이언스 등등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신약 개발 분야의 멜로디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제 이제 플랫폼 구축을 아까 지금 다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전환에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공유 플랫폼들이 구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그 과학기술의 디지털 전환에 정부 주도의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술 관련된 질문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신속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항체분리 정제 장치를 미국에서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을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항체분리 정제를 위한 기술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의 고속항체 분리정제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할 의향은 없는지 문의하고 싶고요. 질문하신 분들은 고급의 자기분리 기술을 이용하여 항체 분리 정제가 가능한 나노자성 입자를 고속으로 분리 정제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규선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잠깐 앞서서 백신의 이제 원료 물질 이슈를 설명드릴 때 산업부 주도로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항체 정제 기술에 대한 지원 꼭지가 있고요. 중기부 차원에서도 아마 관련된 지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정수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바이오 제조에나 이제 바이오의 이제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표준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활용이 되려고 하면은 GMP 수준으로 이제 기존의 방식에 동등한 수준의 이제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이제 R&D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책 사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기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항체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연연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용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융합연구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검토가 되면은 아마도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그 사전 질의인데요. 글로벌 경쟁력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 우리나라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IT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약 관련 투자는 매우 미미하고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도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하는 핵심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박정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지금 그 지적 재산을 우리가 물질에만 국한하지 말고 생산 공정의 노하우도 지적 재산 확보해야 되고 아까 분리 작업들 DNA, mRNA 등 우리 이거 백신을 만들든 아무튼 신약을 만들든 제조 공정까지도 앞으로 지적 재산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합성 생물학계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제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그 바이오 기술 금액이 13조 정도 됩니다. 올해는 지금 아마 한 4, 5조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13조 정도 기술을 수출했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게 그 기술을 수출했으면 그 기술을 얼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많은 13조 팔았다면 기술은 그 다음에 한 2%, 20%, 30%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일 거고. 아까 두 번째 말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스마트 팩토리나 어떤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 이것을 융합하고 이런 거에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글로벌 수준의 GMP하고 융합시켜주는 일. GMP가 없는 바이오는 공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글로벌 수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수준으로 이제 그 제조업을 준비한다, 바이오 제조를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기술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IoT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물 인터넷.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막 이렇게 목매여 있는 듯 하거든요. 실제 요즘에 이제 학계나 이쪽에서 보면은 IOB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 이게 인터넷 속에서의 비헤이비어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공유 경제, 구독 경제,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행동으로 나오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활동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어느 정도 이제 점으로 가고 있고 일본은 이미 한 4년 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5차 산업이라고 해서 일본 경제성에서는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기존의 산업 분류된 것을 명을 바꿉니다. 그애들이 바꾸는 노력을 해요. 우리 자동차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개념 자체를 재밌었던 게 제가 그 노트로 한번 드렸었는데 뭐 스마트 셀 산업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게 산업의 분류 자체가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 바이오 산업, 무슨 뭐 전자 산업 이렇게 나눈 게 과연 현 시대에 맞냐?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쓰려면 그러면 산업의 계명도 과학기술부 쪽에서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한 게 많습니다. 이게 전자 들어가 보면 이게 자동차 산업 같고 자동차 들어가 보면 이게 생물 쪽에 바이오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약도 그렇잖아요. 오직하면 뭐 메디오 코스메틱스, 뭐 메디 코스메틱스 뭐 이런 화장품과 제약이 또 합쳐지는 그런 융합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 스마트 셀 인더스트리 쪽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질이 아무리 나와도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몸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니들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에 얼마나 잘 스며들까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바르는 화장품에서 먹는 화장품, 붙이는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시장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산업 분류가 맞을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분류 기준을 바꾸면서 막 발전했잖아요. 진화론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합성 생물학 쪽에서 보면 인공 진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 진화, 아티피셜 이제 레볼루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인공 진화라는 것은 다인의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배양 기술 이야기했잖아요. 합성 기술, 배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공 진화를 시켜서 정말 그 글로벌 경쟁력을 만드는 거. 그거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까 뭐 우리 그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분야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손재주도 좋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 단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디지털 전환의 이런 기술에 그것을 점프해서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슈화 됐던 줄기세포 같은 경우 다 손끝에서 일어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게 아날로그 기술을 인공지능화 시켜가지고 스피드를 올려주고 그거에 대한 생산성을 올려주면 우리가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오늘의 모든 토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의응답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토론된 주제의 정책 수요와 다양한 제언들은 향후에 정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정책과 투자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귀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맡아주신 이규선 본부장님, 강상구 대표님, 박정수 교수님, 송인엽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 또 포럼을 준비해 주신 실무진, 또 온라인 사전 질의를 해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11월 중에 이 자리에서 민군협력 R&D 체계화와 기술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